지난 이야기. 현대판 용병의 시대에서 전문화된 민간 군사기업 등장. 세계로 뻗어가는 이들의 실체는? 냉전이 끝나니까 제일 먼저 해고되는 게 정보부 요원들이 막 해고되는 거예요. 이제 법인체가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른바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의 회사라고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사원증 나오는 거죠. 그럼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막 데모하고. 노조도 있습니다. 오. 솔즈 오브 포춘이라고 해서 용병 잡지가 지금도 발행이 됩니다. 그 잡지에 보면 어떤 타입의 인원을 구한다는 게 쭉 나와요. 약간 인력 시장 같은 네, 그러니까. 용병 부를 때 용병 막 이런 거잖아. 이 MPRI는 가장 대표적인 군사력 자문 기업입니다. 무려 12,0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12,000명 대부분이 미군 고위 지휘관 출신입니다. 이 45명의 인력이 크로아티아로 가서 크로아티아 군의 전반적인 그 체질 개선을 돕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군이 셀비아 군을 박살내합니다. 좋게 보면 스스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국가가 되게 한다라는 취지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면 군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전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 용병 마지막 이야기. 결국에는 군사력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군 물품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많죠. 그러니까 점점 아웃소싱 돼 가니까 켈로그라고 헬로고요? 좋은 것만 드려요. 맞습니다. 호랑이 기운이 물건.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아 지금 진짜요? 예, 그래요? 부대 급식 전담. 그게 그때 생긴 거예요? 호랑이 기운이 군대 아웃소싱. 그때 생긴 건 아니고 훨씬 옛날부터 있는 회사였는데 시리얼이 왜 개발됐냐면 켈로그가 원래 다이어트 건강 요양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는 그 시리얼 광고가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 광고로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채식주의자였거든요. 채식만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환자라는 분,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맛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입맛에 있는 거 개발하려다가 나온 게 별사탕을 넣었어야지. 그게 이제 시리얼이에요. 옥수수. 그거가 이제 식품 회사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어떤 자기 업체에서 1등으로 올라가면 그 영역을 군사 분야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리얼 회사가 전격적으로 토목 회사 하나를 인수합니다. 브라운 앤 루트란 미국에서 토목 회사 1등이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합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회사 이름이 KBR입니다.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라고. 토목이랑 시리얼 예. 회사가요? 자, 왜 그렇게 됐냐? 이 네. 토목 회사가 미군이 해외 진출했을 때 기지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비행장. 이 사업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제가 예전에 코소보 내전이라고 한번 있었죠. 이 코소보 전쟁 때 미군을 위해서 제공한 용역 서비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군을 상대로 한 고품질 식사가 113만 명분입니다. 그다음에 물이 5,500만 갤런. 그다음에 막사 192개소. 그다음에 연료 38만 갤런. 그다음에 뭐 분뇨 처리 시설 같은 것들 해서 이 모든 이제까지 군 공병대나 군수 지원부대가 하던 모든 지원을 이 회사가 용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중에는 그 미육군 참모총장이 코소보 작전이 끝나고 나서 감사 표시를 합니다. 당시 그 미육군 참모총장 이름이 그 데니스 라이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식적인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KBR의 지원은 이러한 평화 유지 임무 달성을 이룩하게 된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 코소보 작전은 위대한 성공담이며 KBR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거 한마디 해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홍보를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기관 같잖아. 아니, 근데 이런 걸 들으면 들을수록 어쩔 수 없이 이런 아웃소싱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고대 전쟁에도 정말 고대 전쟁에도 기지 같은 거 하면 있을 거 다 있어요. 군대가 가면 병참 시설, 수리 시설, 식당 옛날에도요 오락실, 휴게실 다 만들어요. 그 많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세 전쟁사 할 때마다 병력 갖고 논쟁을 하지만 실제 전투병보다 어마어마한 그 보조 지원 인력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인건비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멀리 가야 되고 장비는 또 어마어마하게 고가가 된 상황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군이 직접 그거를 세금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웃소싱을 주는 게 낫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기지를 지을 때 의외로 가장 큰 문제가 분뇨 처리 문제거든요. 이 분뇨 처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KBR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고 분야예요. 그리고 분뇨 처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뇨가 이게 질이 달라요. 아 그래요? 어느 나라 분뇨가 제일 질이 좋은가요? 그건 모르지 제가 안 치워봤으니까.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가서 분뇨 처리장을 할 때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엄청난 노하우예요. 우와, 뭐가 크게 신기하다. 달랐을까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뭔가에 미생물을 넣으면 그것이 싹 분해되는 뭐 이런 건데 이게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군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이 분뇨 처리를 하다가 8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걸 민간 업자들한테 넘기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이거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이런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 만약에 또 국가 예산을 해서 하면 그게 비효율이 될 수 있잖아요. 해놓고서 그걸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대단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군에서 하는 건. 근데 민간 업자들은 조립식 비슷한가 봐요. 하고서 또 철거도 뭐 24시간 안에 할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프간인가 어디 있는 기지에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이 세탁은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대량 세탁이 아주 강한 나라가 인도예요. 네. 인도는 뭐 다들 두들기고 또 계시더니 인도하면 빨래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또 그쪽 분들이 그 시장 꽉 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민간 그래요? 업체의 장점은 그게 장점이야. 군대는 다국적으로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인도는 왠지 세탁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다들 두드려 빠시던데.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굉장히 세대니까 빨래에 관한 한 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그분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그런 융통성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민간 기업의 좋은 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1년 걸프전 당시에 민간 계약자 대비 미군의 비율이 1대 5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에서는 이게 1대 10까지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미군 50명당 민간업자가 1명이었는데 그렇죠. 미군 10명당 1명으로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500%가 증가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그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제가 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25 전쟁 이후 월남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뭐가 있었냐면 조병창이라고 있었어요. 미군 자체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가 있었다고요. 거기 뭐 책임자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70년대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미군 조병창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어떤 딜레마가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은 가장 훌륭하고 유력한 기업이 군사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이게 어떤 또 부작용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KBR이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의 지하 자원을 개발하는 론코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자원을 개발해야 되니까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전격적으로 지뢰 제거 사업에 뛰어들어요.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상장이 됐습니다. 뭐 뻑하면 상장을 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기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왜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냐? 그렇다면은 이거 사실상 미군의 병참 지원 부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민간 군사기업과 정규군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직에 있어서는요, 이 정규군은 기존 조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됐다고 할까? 그런데 비해서 민간 군사기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탄력적이다. 네. 그다음에 비용은 민간 군사 기업이 실질적으로 좀 저비용이다. 왜냐하면 그 정부의 예산이라는 게 국방 분야에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 군사 기업할 때 돈을 낼 때는 너무 많은 액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회계해서 따져보면 훨씬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고요. 효율을 조금 따졌을 때는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망 처리입니다.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비용 처리보다도 국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얼마만큼 죽었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 부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민간 군사기업은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싸우다가 사망을 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칫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민간 군사기업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분명히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해요. 저는 오히려 단점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국가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다. 기업 이윤을 왜 국가 유공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 유공자로서 무덤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큰 이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지금껏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 군사 기업이 정말로 나쁜 영향을 끼쳤던 곳은 사실은 조금은 약한 국가들, 아직 그 경제력이라든가 뭐 정치적으로 독립이 좀 안 된 국가들이 좀 많았는데 중국이 민간 군사 기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예, 그 나비 효과로 한번 피해를 봤는데 2004년에 네. 민간 기업 그 소속 직원들이 이제 네. 그 게릴라 캠프 같은 거를 급습하는 그런 그 정찰하고 이런 네네. 작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민간 군사 기업 직원들이 덮쳐보니까 안에서 라이온 킹 불법 DVD가 때로 나오는 거예요. 아, 헐리우드 영화의 불법 복제. 예, 예. 그러니까 테러 조직 같은 데가 뭐 자동차를 팔아서 테러 자금을 만들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법적인 걸로 테러 자금을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대마초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안 되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 몰래 수주를 받아서 이제 불법 복제 DVD를 만들고 있었어요. 웃기다. 테러 단체가 불법 복제 DVD를 하다가 걸렸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는 거라니까요. 아프가니스탄 동굴에서 DVD 굽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라이온 킹이라는 것도 굉장히 귀엽네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미국은 더군다나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디즈니 영화를 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중국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대대적인 짝퉁 단속을 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2004년에서 2004년 한 1년 동안 반짝 전 세계 짝퉁 시장이 완전 침체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소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민간 군사 기업이 좀 나쁜 행동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뭐 어떻게 소속 국가에서 제재를 하나요? 민간 군사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그 기업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죠. 네. 근데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타당한 국제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형식으로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굉장한 그- 문제 아니에요? 그 나라 회사가 설립된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의 일환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군사 재판에 세울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군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 사항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순수하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파견할 수 없고 이런 암묵적인 대체가 있으니까 방금 그런 문제가 또 편법적으로 저질러지는 생각해보면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좌시하고 있었던 게 민간 군사 기업의 군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민간인인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인이 민간인을 살해하면 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죠.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접경지대에 네. 많은 마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게릴라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군이 한 민간 군사 기업하고 계약을 합니다. 페트롤 정찰 부대를 보내서 그 게릴라 캠프를 발견하면은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캠프를 폭격하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캠프를 하나 발견할 때마다 얼마씩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었어요. 네. 기업 이윤 추구의 측면에서 보면 되도록 많은 캠프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직원들이 보통 게릴라 캠프가 아닌 민간인 마을까지도 게릴라 캠프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오폭이 발생되고 그게 문제가 됐죠.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과연 책임을 졌냐? 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계약이 파기된과 동시에 그 나라를 뜨면서 모든 책임 세조에서는 떠나버렸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말도 안 된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건. 한마디로 이건 가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국가의 폭력에 관한 통제를 누가 하느냐. 이 문제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역이 무너지면서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딱 그 점에서만 좀 이렇게 제약 국제 사회가 유엔이라든지 이렇게 좀 국제 사회가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좀 정권을 넓혀 나가기 위한 거는 안 되고 방어적인 것에서만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럼 돈이 안 돼. 그럼 돈이 안 돼. 그리고 아,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씁쓸하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업이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비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런 군사 기업, 민간 군사 기업이 거대한 군산 복합체에 지금 계속해서 합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막강한 어떤 그 카테고리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나 의회도 쉽게 건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퇴임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산 복합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려요. 이게 자칫 이들이 국가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그렇지. 대단히 강력한 그렇지. 경고를 날려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미국 그 무기 업체들의 파워가 너무 센 게 많이 좀 부작용으로 드러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전쟁과 미래 장비에 대한 비전을 회사들이 제시하고 거기 중에서 군 관계자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그 제일 좋은 사례가 그 미군 권총 사건이거든요. 그거. 그 미군 권총이 너무 낡았다고 네네. 전해담 매일 때쯤 뭐 쏘는 거다 던지는 게 빠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미국이 또 전 세계 무기 시장에 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식 권총을 없애고 그냥 오픈 마켓에서 사서 쓰자 했는데 오픈 마켓에서 사면 얼마래요? 근데 이게 또 얘가 바뀌어갖고 새 권총을 개발하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값이 몇 배로 뛰어요. 결국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제식 권총이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5배가 넘죠 아마. 그냥 돈 주고 사는 곳에 네. 5배 넘게 주고 개발한 권총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작 그 총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다르지? 같은 총인데 새 거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헐리우드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계약을 해서 주인공이 그 총을 써요. 그럼 그 총이 민간 시장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그게 그나마 요즘은 나은 거고 옛날 같으면 무기값 보려고 다른 나라 가서 도시 하나 털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고대 용병서부터 지금 쭉 알아보고 있잖아요. 인간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옷이 바뀌고 장비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이 본질적인 게 바뀌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참 좋은 꿈인데 현실적으로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무기를 들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를 추측하는 게 역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건 다 바뀌어요. 근데 어차피 전쟁과 인간은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어떠한 것도 극단적인 답은 없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것이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그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그 용병의 수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라는 건 엄청난 이 실전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해보는 경험이 의외로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 그런 기업들이 미군 따라다니든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든 전쟁터를 따라다니면 이 노하우는요. 우리가 보통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파트 짓고 주택 걷는 거에 노하우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결국은 제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노하우를 누가 감당하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소위 전문화와 노하우라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군사기업에서 하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공견하게 제대군인은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우리가 헤라클레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용병이 있거든요. 결국 그 수많은 또 문제를 일으켰고 전쟁에서 학살과 약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건 오히려 어쨌든 그걸 최소화시키는 그거를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만들어낸 방법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고 어떤 제도든지 최선이 될 수는 절대로 없고 최악이 될 수는 있는 게 이 용병 문제 아닌가 싶어요. 현대화된 민간 군사기업 시대 정통 용병이 남아있다. 최강 용병 부족 구루카. 구루카를 상징하는 무적의 무기 쿠쿠리. 쿠쿠리와 함께한 전설의 활약상들. 포클랜드 전쟁부터 2차 대전 정글전까지 전설의 부족 구루카를 파헤쳐본다. 자, 민간 군사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민간 군사 기업은 현대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용병처럼 진짜 용병들처럼 남아 있는 그룹이 있다면서요?
그 유명한 이제 구루카라는 용명이죠. 구루카. 아마 정말 구루카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칼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칼로도. 2차 대전 때부터 활약을 했는데 이제 영국군의 일원으로 싸웠는데 이 구루카하고 맞붙는 부대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해봤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포클랜드 전쟁 때도 이 구루카군이 참전했는데 이 구루카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르헨티나군이 모든 총을 다 내버리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특히나 정글이라든가 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나 이 근접전이 펼쳐지는 전투에 있어서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라고. 예, 뭐그 네. 증언자에 의하면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 뭐 전설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영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에 다 참전했는데 그때마다 일화 하나씩은 남기더라고요. 뭐 1차 세계대전 때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병사 하나가 이 네팔 쪽 출신이라 등치가 작잖아요. 또 알다시피 그 영국군들도 등치 크잖아요. 그 1차 대전 때 무지하게 죽는데 한 병사가 전후 부상당한 애를 데리고 오는 그 조그만 애가 더 감동스럽죠. 왔어.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와. 나중에는 독일군 병사까지도 박수치면서 응원했대요. 왜냐하면 뒤에서 포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 쪽에선 안 쏴도 포탄이 계속 떨어지거든. 그 사이를 조그만 애가 이걸 업고 끌고 가니까 독일군까지. 그래서 영국에서 빅토리아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렇죠. 최강 싸움꾼으로. 근데 이건 사실 그 영국이 대영 제국일 당시에 그 인도 쪽에 점령을 했을 때 당시에 얘네들은 뭐야라고 반해서 처음 시작된 거죠. 네팔이 그게 뭐 험한 땅이잖아요. 영국이 이제 드디어 인도를 점령하고 네팔까지 갔는데 어디 산악지대 가서 전투를 하는데 조그만 애들이 기가 막히게 싸우더라는 거죠. 옛날 그 당시 총은 이 지금처럼 연발총이 아니라 한 발 놓고 한 발 쏘니까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전투 얘기할 때 했지만 총이 산비탈에서 싸울 때 제일 골치 아프다니까. 이거 위로 쏘는 거. 네. 그러는데 얘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는 저런 애들을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렇게 건의를 해서 영국에서 정식으로 니네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계약해서 우리 군에 들어와라. 이렇게 돼서 구루카가 용병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영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적은 병력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우리 군대로 밀어붙인다는 작전 자체를 안 써요. 항상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거부터 찾아요. 여기서 우리 편이 될 애가 누구냐. 그런데 구루카는 두 가지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거죠. 왜냐? 네팔한테 탄압받던 소수 부족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모든 조건이. 그래서 얘네를 우리 편으로 삼자라고 했는데 제 짐작에는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니네도 여기서만 싸우지 말고 우리랑 가서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영국에게는 은인 같은 존재 아닌가요? 구루카가 정말 영국군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20만 명이 영국군에 참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4만 5천 명이 전사했죠.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군인에게 정말 대우를 잘해요.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대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예를 높여주거든요. 제가 런던 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란 게 유명한 장군들 동상이 쫙 있어요. 정말 줄 서 있어요, 줄 서.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도 들죠. 야, 이거 뭐 지휘관들 동상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단위 부대. 예를 들면 1사단, 2사단, 3사단 이런 식으로 단위 부대를 위한 동상도 곳곳에 있어요. 이게 어디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영국의 그 관청가가 화이트홀이라고 우리로 치면 세종로 이런데 그 곳곳에 있어요. 근데 구루카도 딱 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용감한 자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신실한 친구 중에 가장 신실한 친구. 우리에게 너희처럼 좋은 친구는 없다. 그 말 맞는 것 같은데요. 절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친구들은 맞으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병사가 있으면 거짓말장이거나 구룩하다. 뭘 해석을 하자면 뭐 거의 내 거 중에 최고. 구룩카뿐만이 아니라
잘 쌓아놓은 군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선천적인 게 좀 돼야 돼요. 근데 구르카 사람들이 특히 이게 네팔 고산지대 산악지대잖아요. 산악지대가 이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힘든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 네팔의 그 유명한 셀파들. 셀파시. 네. 네. 그래서 대체로 가슴 넓고 폐활량 좋고 무슨 네팔의 산악 자전거 대회가 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도 참여하거든요. 소용은 다 떨어져. 그냥 그쪽 애들이 다 이겨요. 상대가 안 되는데 도대체 이 그러니까 산소 산소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렇죠. 그 호흡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산소가 충분한 데서 내려오면 훨씬 대사가 날아다니죠. 빠르고 피로 회복도 빨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전쟁터에서 훈장 타는 사람은 되게 등치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허. 총알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하. 태평양 전쟁 때 증명된 거라니까. 태평양 전쟁 때 해안에 상륙하면 일본군 토치카에서 막 기관총 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장 맞는 사람은 그 토치카에 수류탄 집어넣은 사람들이라고요. 어. 그렇죠. 그거에서 훈장 탄 애들이 해병대 중에 전부 육군에서 신체 검사 잘려가지고 해병대에 아 진짜요? 시작하고. 총사회로 막가. 근데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인 법칙이잖아요. 크면 클수록 총알을 맞을 맞을 확률은 확률이 커지는 높아요. 거죠. 예. 네. 아니 근데 하지만 이들도 용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면서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어. 영국군에서 이제 200명을 모집하는데 약 2만 8천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140대 1. 근데 이 나이대에 젊은 남자라는 것이 분명히 유한할 텐데 2만 8천 명이 모였다는 건 구르카 부족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뭐 시단위의 그 부족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남자가 다 지원했다고 요즘 봐야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기업 입사 시험에 몰리는 경쟁률 비슷한 그러니까 거죠. 네팔은 이렇다 할 뭐 산업이 이렇게 우리가 네팔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필터링이 뭐냐면 이제 25km짜리 돌무더기를 치고 히말라야 산악지대 5km를 1시간 내에 주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무슨 시험 볼 때 쌀가마니 지고 뛰는 아니 조선시대도 군 연령은 이거 들고 얼마 가야 되는데 산악지대로 5km 는 5km를 가진 근데 이게 않죠. 히말라야가 어느 정도 고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등반하는 사람들은 물론 아주 고지대긴 네. 하지만 그 네팔의 세르파도 하루에 1km 못 가요. 하루 전진거리 600m 막 이래요. 근데 1시간에 지금 25km를 물론 들고 그 정도로 높지는 않겠지만 이게 사람이 가능하긴 한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가면 이게 지금 고산병 걸려서 쓰러지는 그렇죠, 고도거든요. 그렇죠. 그냥 도착하자마자 아마 사망할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로. 예. 그 학교 졸업하면 이제 용병으로 뭐랄까 아. 운전면허 학원에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한 네. 학원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막 훈련해서 걸러내요. 어. 자체 양성 검증 시스템까지 있는 거죠. 근데 저 구르카 사병 한 명이 버는 돈으로 꼭 옛날 스위스 용병처럼 온 가족이 먹고 살아요. 최고 인기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엘리트들이 가고 의지가 굳건하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훈련이죠. 군대가 잘되면 훈련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대 오기도 전에 훈련 받아서 걸러서 뽑아내니까 정말 양질의 자원이 자체 검증을 통해서 영국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 의지, 교육, 목표의식 이게 다 되니까 구르카 병사들이 지금도 영국군에서 최강의 병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구르카 병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구르카라는 말이 제일 유명해진 거는 게임 때문이에요. 네. 그럼요. 무슨 게임이요? 그게 한 10수년간 대한민국 게임 랭킹 1위였었어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칼 이름이 구르카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이게 구르카 용병이 쓰는 쿠클이라는 쿠클인가요? 그죠? 칼 이름은 쿠클인 거잖아요. 네. 대단히 독특하죠. 약간 이제 꺾여 있고요. 이건 절대 찌르는 용도가 아니라 베는 용도인데 이게 그냥 베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절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들어봤는데요. 명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뒤가 이렇게 넓고 무겁잖아요. 딱 들었을 때 일로 무게가 많이 쏠릴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딱 가운데예요. 잡는 순간 칼이 그냥 무게를 손에 딱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다는 생각도 들 뿐더러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치면 이 앞날 때문에 중심이 앞으로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저 가축들 도살하는 용인데 이게 힘을 안 주고도 방금 말씀하신 네네네. 밸런스가 좋다가 약간의 힘만 가해도 앞으로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앞쪽으로 이 무게 중심이 확 이렇게 쏠려 있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딱 목치는 용이죠. 옛날 군주들 모든 권력의 정점은 생사 여탈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쯤 되면 저런 흉악한 거 안 들죠. 다 알지. 법으로 통치하는 거지. 뭘 왕이시죠. 칼 들고 나는 생탈 여탈권 있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고대로 가면 아시리아나 이집트 왕들은 저런 거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들고 있는 칼을 보면 병사들이 쓰는 검이 아니라 앞이 무겁고 꺾인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니들 목을 치는 치는. 존재다. 생사여탈권 있는 존재다. 그걸 썼던 게 저런 칼이에요. 그만큼 잘라내는 데는 아예 특화된 칼이죠. 근데 실제 병사가 들고 있는 더 짧게 소프리를 느껴져요. 보면 좀 더 짧고 조금 모양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이즈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각져주면 되는 거고.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 용도가 그러게요. 병따개. 아까 그게 병따개. 궁금했어요. 와인 따개. 쳤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손잡이까지 안 오게 여기서 피가 떨어져. 말도 안 돼. 진짜. 진짜로요? 병따개인데. 아니, 근데 저 사진에 봤을 때 칼도 눈에 띄지만 이 병사들의 패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자라든지 이 바지라든지 저는 약간 눈에 띄었던 게 반바지에 이렇게 니삭스 여자들이 신는 게 보이면서 저는 처음에 얼핏 멀리서 사진만 봤을 때는 여병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 패션도 실제로도 좀 유행이 됐다면서요? 이게 구르카 팬츠라고 해서 심지어 영국 꼰들 사이에서도 이게 선풍적인 그렇더라고요. 왜요? 전투에는 알맞지 않을 것 같은데. 영국권 왜 북아프리카 전선 보면 다 영국권 저런 팬티 입고 있잖아요. 반바지 맞다. 입고 있잖아요. 반바지. 맞아 맞아. 네. 그 특이하게 벨트가 허리 옆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군대의 가장 큰 특징 샌들입니다. 아, 이게 왜 가난한 군대 특징이에요?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더운 데일수록 샌들 같은 타입을 많이 신어요. 그럼요. 저거 더운 데 가가지고 구두 신으면은 발 안쪽이 다 그냥 짓물러요. 네, 짓물르고. 그 영국군도 2차 대전 때 저 샌들을 매우 즐겨 신었다고. 아, 그게 정글 같은 데 가면 특히 원시림 들어가면 이게 그동안 계속 썼거든요. 옛날에 무슨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수팬 악마가 산다. 뭐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메탄가스랑 이게 부패한 가스가 쓰기 때문에 푹 밟으면 가스 같은 게 쫙 올라오고 이 안에 이제 완전 온갖 게 수천 년간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 같은 거 신고 들어갔다가 이게 속에 고이면 이 살이 썩어요. 그 독성 물질이라서. 그러면 저게 더 많이 먹지 않냐 그러는. 그건 이제 진짜 그렇게 샌들은 생각해요. 빠지니까. 근데 구두 말리잖아요, 안에 말리죠. 구두에 베어버리고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프죠. 근데 저 병사들의 저 사격하는 장면은 참 총 못 쏘게 생겼네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예뻐 보여요. 약간 보이스카우트 같지 않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근데 원래 영국군 전통적인 바지하고 구르카 팬츠는 좀 다르지 않나요? 약간 저 기장의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영국군 원래 반바지는 조금 촌스러워요. 이렇게 무릎까지. 무릎까지 내려오고 좀 파자마 잘라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구르카 팬티는 좀 딱 붙으면서 근데 용병이 인기 있는 우리 구루카 이 용병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구르카 같은 경우는 정말 날 돈이라고 한 뉘앙스가 정말 달라요. 돈하고 가족, 생계는 다른데 용병 임금이 처음에는 영국 정규군 연봉보다 낮았어요. 근데 옛날엔 정말 인종차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지인과 이 외국인 그렇죠.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같은 그렇죠. 거네요. 구르카군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구르카로 편성을 하는데 장교는 영국군이었어요. 그다음에 구르카 부대 출신 중에 그 유명한 빅토리아 무공훈장을 받는데 처음에는 병사들 그러니까 구르카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 부대를 지휘한 영국군 장교한테만 줬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구르카 가고 훈장은 제주는 영국군. 고비 부리고 예, 그런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1차 대전 때부터 이제 구르카 병사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1차 대전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평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우리 지난번에 흑인 병사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 흑인 병사들은 제대로 전투부대에 못 가고 그렇죠. 강제로라도 혼성을 하게 한 게 한국전쟁부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정부에서 명령해서 무조건 섞어라.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구르카는 영국군에서는 굉장히 일찍 우대받은 거죠. 진짜 우대를 받은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은 같아졌대요. 그래서 뭐 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물론 이것도 영국군 일반 병사보다는 적지 않나요? 아마 막 들어간 초임 병사 수준. 그렇겠죠. 그래도 이게 네팔의 평균 연봉의 50배.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아니라 일가친척을 먹여 살리는 구조죠. 한 10가구 먹여 살리는. 그냥 마을은 먹어 살릴 수 있게. 이거 50배면은 진짜로 그냥 작은 단위의 마을은 이 한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이거 있겠네. 아마 구르카 마을은 봤었는데 아마 친족 집단이 살 텐데 한 4천, 5천까지는 충분히 되겠어요. 동네에서 그 한 명만 나오면 이제 푸약카드 걸리고. 그래가지고 걸리고 그럼, 돌아오는 정말이야, 날 막 진짜. 다들 나와가지고 만세 부르고. 사실간 지금 구르카족이 최고 수입 용병이고 네팔의 구르카족 용병이 영국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면 조건 없이 가능하대요. 아, 그러니까 영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상에 있는 말이 빈말이 아닌 거죠.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너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야. 나 집에 가.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구루카 용병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구루카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국 부대 비교적 골고루 섞여 있다고 하네요. 아, 지금은 참 그렇게 옛날처럼 따로 안 하고 섞이기도 많이 하고. 2015년에 이제 구루카 창설 200주년 기념식이 런던에서 있었거든요. 이때 영국 여왕까지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1815년에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와, 무지하게 오래된 거구나, 구르카가.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대영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영국군이 갔던 데가 아프리카 동남아 정글지대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쓸모 많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근데 정글이 사실은 게릴라를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지역이지만 그 나라에 가서 공격을 들어가는 부대한테는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인데 근데 이 구르카 부대한테는 안방 같은 곳이 된 거잖아요. 그 고산지대에서 하루에 600m 간다. 정글도요 하루에 2km 못 가요. 2차 대전 때 보면은 그 정글에서 정예병사들이 하루에 2km 전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진한 거예요. 막 덥고 빠지고 진창이고. 막 줄기들이 그래서 줄기를 잡았더니 뱀이고 막 깜짝 놀라고.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모기 이런 게 모기도 예. 정말 안개처럼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 곳에서 가는 건데 이 구르카 병사들이 또 이런 데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해진 게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일본군이 유럽 군대보단 정글에 적응 잘한다고 소문 많이 나서 네네. 되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명예회복을 구르카 병사가 딱 해주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일화가 어느 구르카 병사 하사가 저 쿠구리 칼 들고 일본군 참호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수십 명을 백병도로 해치웠어요. 왜냐하면 참호라는 건 결국 1대1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당시에 그 서구 사회 백병전 하면은 뭐 무시무시한 애들이란다라는 일본군 혼자서 몇십 명을 해치웠다 그래서 뭐 계속 특필되고. 자, 오늘 용병 이야기를 또 쭉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가장 오래된 직업인 용병. 예, 이것에 대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렇게 이 방송을 해봤는데 쭉 한번 정리하는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하지만 정말 고대부터 지금까지 개인으로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생활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 아니면 그냥 전쟁이 싸움이 좋아서 뛰어든 사람, 오만 사람이 다 있는데 그들이 그 삶이 개인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개인과 타인 모두에게 불행이 되기도 하고 전쟁이 없다면 이것도 없겠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용병이라고 해서 어떻게 규정하기보다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환경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용병이 좋은 직업이냐 나쁜 직업이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네. 나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서 보는 게 용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세영 기자님은 어찌 보면 이제 현대 이야기였다 보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일단 많은 장비들이 무인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안보의 영역이 국가 상비군이 아닌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분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왜 생기느냐? 그건 바로 국가 상비군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국가 상비군을 계속해서 대규모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특히 많은 그 안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민간이 떠맡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추가하자면 네.
군사 무기가 점점 하이테크화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이테크화되어 가기 때문에 군인도 점점 전문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 때문에 요즘 말로 민영화라고 전문화라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 용병은 옛날하고 좀 다른 아니 어떻게 보면 또 16세기 이후에 용병이 그래서 생긴 건데 전문화된 직업군이에요. 테크놀로지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거라니까요. 이 영화에서 나오던 개인 기업이 부대를 거느려 가지고 전 세계 정복을 노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인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로봇 병사들 탄생한다니까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역사상 사실 가장 유명했고 전 세계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던 창을 제일 잘 다루고 싸움 잘했던 거는 스위스 용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쪽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용병 중에 제일 센 용병은 누굴까요? 꼭 지금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많은 이제 군사력 제공 기업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미국 기업이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역시나 그 네. 미국이 차지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네, 끝내기 앞서서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늘 강조하는 게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 많은 댓글 중에 왜 일본의 전국 시대는 안 해주십니까? 기다립니다. 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장의 야망. 드디어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본 전국 시대 통일 전쟁에 대해서 준비돼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100년간 이어진 일본의 대혼란 뒤 각 지역 다이묘가 성장하며 치열한 쇼군 쟁탈전이 계속되고 마침내 일본의 패권을 바꾼 전국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일본사 유명한 쇼군이 등장하는데 8대 쇼군인 요시마사예요. 직책은 쇼군 장군인데 전형적인 파리지앵이에요. 취미이자 특기가 정원가군입니다. 사람은 좋으셨겠네. 꼬꼬지요. 예, 심지어 자기 동생하고 아들하고 내전이 나는 이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1467년에 온인의 날, 한자로 응인의 날인데 이때부터 전국시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전국시대가. 왜냐하면 난중에 대리인이었던 이 가신들이 권력을 찬다. 그러나 교토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죠. 아, 근데 너무 재밌다.